타고난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삶을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재미난 강연으로 지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의 저서입니다. 과학책은 어렵다는 편견을 깬 책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의문을 재치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3회 연속 카이스트 우수 강의상을 받았고 TVN의 어쩌다 어른 등에 출연한 저자는 뇌의 한계와 능력을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하고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삶이 힘들거나 지쳤을 때, 내 삶에서 길을 잃거나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할 때, 과학으로 밝혀낸 작은 진실이 위로와 조언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은 모든 페이지에서 증명합니다. 따뜻한 과학자의 냉정한 뇌. 그럼 뇌의 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낭독 시작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색깔을 경험하기 위하여. 뇌를 따르면 내가 종이 되지만 뇌를 이끌면 자유로워진다. 뇌 과학 여행의 첫 번째 규칙은 나와 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뇌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뇌 과학 전문 용어로 의식이라고 한다. 물론 나를 의식하는 것도 뇌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나와 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에선 종종 나와 뇌를 분리해 동행하는 친구처럼 설명할 것이다. 나는 대중 강연이나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뇌가 보는 세상을 수채화에 비유하고는 한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화폭에 담기 위해 화가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채색을 하지만 뇌는 오직 신경세포로 그림을 그린다. 우리 눈앞에 실감나게 펼쳐질 풍경과 사물은 실제로는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인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 공간의 느낌, 기억의 실체들도 실존하는 대상이 아닌 신경신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원 신경신호가 아닌 3차원 세상을 느끼고 있다. 뇌의 의식 기능이 신경신호 자체를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나 정작 책 속의 글을 보지 못하는 아기를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채화에 밑그림이 있듯이 뇌가 보여주는 세상의 그림에도 밑그림이 있다. 그것은 생존과 번식에 관련된 욕구들로 만들어진 밑그림이다. 각자의 뇌 속에 주어진 밑그림은 태생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며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 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그렇다면 뇌가 그려놓는 밑그림대로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밑그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서글프고 절망적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너무 비관하지 않아도 괜찮다. 밑그림 위에 어떤 경험으로 색을 칠할지, 무슨 지식으로 명암을 줄지는 나의 자유이며 의지의 영역이다. 역사적인 세계의 명화들도 엑스레이로 투시해보면 전혀 다른 밑그림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은가? 아무리 밑그림이 못났어도 이를 잘 살피고 멋지게 채색한다면 그 위에 명화를 그릴 수 있다. 생을 마감할 때 인생의 수채화는 색깔도 깊이도 저마다 다를 것이며 모두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뇌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때. 뇌는 하루 종일 나에게 조른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기회와 물건과 사람을 찾았다고, 그것을 만지고 소유하고 싶다며 응석을 부린다. 뇌의 요구는 한번 들어주면 더욱더 커지고 집요해진다. 특히 뇌의 요구가 내가 원한다는 느낌으로 전해질 때는 거절하기가 어렵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뇌는 마치 방콕하여 말초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는 자녀들과 같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자녀들과 집안의 미래는 더욱 꼬이게 될 것이 분명하니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어보지만 그들의 뇌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뇌는 태생적으로 그려진 욕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생존과 적응을 통해 종을 유지하는 것이 뇌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이를 순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나는 오늘도 자손 번식을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 생존과 적응의 문제와 연결지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논리적인 오류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해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지만 그 책임을 스트레스를 주어 음주를 하게 한 직장 상사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산으로 가고 싶은 사람,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 시내로 가고 싶은 사람을 모두 연결하면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 세 사람의 힘의 벡터가 합산된 곳으로 향하면 결국 산도 바다도 시내도 아닌 어딘가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 어딘가가 궁극적인 목적지이므로 개개인이 추종할 필요가 없다. 뇌의 본능에 충실하다가 오히려 생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자연에서 많은 포식자들이 먹잇감의 본능을 활용하여 사냥을 한다. 최근 뇌의 연약한 본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활용당한 결과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인간의 본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경경제학이라 한다. 앞으로는 보다 세련되고 합법적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털리게 될 것이다. 논리적 오류 여부나 시대의 적응 문제를 떠나 전 우주적으로 최고의 발명품인 뇌를 생존과 번식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최신 전자제품을 구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무지로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한다면 명백한 손해다. 이미 탑재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과 달리 뇌는 다양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추가할 수 있다. 뇌의 사용법을 몰라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뇌과학은 뇌의 한계와 능력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는 뇌과학 지식을 활용해 뇌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싶었다. 뇌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뇌를 가르쳐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보는 건 어떨까? 지금부터 나를 바꾸는 뇌과학 모험을 시작해보자. 생각과 현실이 달라질 때 뇌가 아무리 세상을 현실과 비슷하게 인식하려 노력해도 결국 경험한 정보와 실제 세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차이를 지적하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맞다면서 고집 피우는 행동을 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레온 페스팅거는 1957년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매우 반복적이고 하기 싫은 일을 맡겼다. 그리고 과제를 한 뒤 밖에 나가면 실험이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몇몇 학생들에게는 $20를 주고 다른 몇몇 학생들에게는 $1를 주었다. 그런데 $20를 받은 학생들이 보상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를 받은 학생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나중에 속내를 들어보니 $20를 받은 학생들은 그 실험이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보상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거짓말한 것에 대한 갈등과 긴장이 심했다. 1달러라는 불충분한 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 일이 재밌다는 설득을 해야 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점 평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학점을 낮게 주면 평가가 낮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학점과 관계없이 배운 것이 많다고 평가한 학생의 수가 늘어난다. 더운 여름날 굶주린 늑대는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보았다. 여우는 먹음직하게 익은 포도를 따먹으려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먹는데 실패한다. 그러자 여우는 발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도 여우가 겪는 인지 부조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포도가 높이 달려있어 먹지 못하는 상황을 포도가 실 것이므로 자신이 먹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뇌의 속성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뇌의 기능이다. 내가 어릴 때 밤늦게까지 다방 영업을 하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된 때가 있었다. 어느 정도로 큰 문제로 인식되었느냐면 텔레비전에서 심야 다방 운영에 관해 토론을 나눌 정도였다. 나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토론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한 진영에서는 심야 다방이 퇴폐와 불법의 온상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운영에 찬성했다. 토론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야 다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졌다. 토론이 한창 진행되던 때 운영에 찬성하는 측에 있던 한 변호사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다. 그 그림 속에서는 커다란 나무에 올빼미와 참새 등 다양한 새들이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나무든 다양한 새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무를 찾아오는 새들 중에서 나쁜 새가 있다면 새를 비난해야지 나무를 비난할 순 없지요. 저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지내던 고학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던 날 새벽, 가진 돈으로는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 심야 다방에서 보낸 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심야 다방은 칠흑 같은 밤, 돈 몇 푼으로도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어 잠시 쉴 곳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앗간이 불륜의 장소로 이용된다고 해서 물레방앗간을 모두 없애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결선 투표에서 방청객 대다수가 심야 다방 운영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변호사가 논쟁을 잘해서만이 아니다.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심야 다방과 실제 심야 다방 역할 사이의 간극, 즉 인지 부조화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뇌 속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나의 주장에 맞도록 사실을 왜곡하거나, 둘째, 나의 생각을 사실에 맞추면 된다. 후자가 합리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전자를 택한다. 나는 누군가와 토론을 하는데 이미 잘 설명했는데도 상대방이 화를 내고 억지를 쓰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너그럽게 이해하려 애쓴다. 그리고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본 변호사처럼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를 멋지게 바꾸지 못한 나의 능력을 탓한다. 욕망에 빠진 뇌 구출하기. 유혹이 머릿속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입학식을 하던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에 이 봉투에 변을 담아오세요. 질문 있나요? 나는 손을 들고 내 인생 최초의 학문적인 질문을 했다. 선생님, 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들 웃었다.
실제로 우리는 똥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소화된 음식이 직장에 도달한 다음 뇌에 신호를 보내어 화장실에 갈 때를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다. 내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기다림이 답이 될 수 있다니. 뇌 속의 욕구들은 때와 관계없이 늘 왕성하게 활동 중이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를 기다려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뇌는 잠잘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똥 눌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쉴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등 때가 오면 그에 맞는 행동을 만든다. 마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이 때에 맞도록 욕구의 채널을 돌린다. 뇌는 배고플 때는 식욕의 채널을 고정하여 먹잇감을 찾는 탐색 활동을 만들고 위험할 땐 안전 욕구를 선택하여 숨는 행동을 만들며 적절한 대상을 만났을 때 성욕의 채널을 맞추어 구애 행동을 유도한다. 마치 욕구의 탱크에는 채널이 있어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특정한 욕구가 분출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혹자는 우리의 본성이 나 자신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본능이기에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단지 뇌가 성욕, 공격력을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때다라고 뇌가 착각했기 때문이다. 욕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욕구를 충족시킬 때를 잘못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동료를 바라볼 때 성욕을 발휘할 때라고 착각한 결과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그를 포식자나 경쟁자와 같은 위험 요소로 판단하여 뇌의 채널이 공격 욕구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나의 욕망의 채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한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다. 유혹이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그것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뇌는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우리의 뇌에는 본능적으로 명령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잘못된 욕구로 뇌가 나를 충동할 때 그 욕구를 없앨 수는 없어도 기다릴 수는 있다. 뇌를 따르기보다 때를 기다리도록 뇌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승화될 뿐. 때를 기다리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승화다. 뇌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더 안전한 때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본능에 충실한 것이다. 내가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얻게 될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면 충분히 채널을 안전 욕구로 돌릴 수 있다. BBC 동물 채널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다. 개코 원숭이를 사냥한 암사자는 어미 개코 원숭이에 매달려 있던 새끼 원숭이를 발견한다. 암사자에게는 사실상 똑같은 먹이로서 포식자들의 뇌에선 분명 식욕과 사냥을 관장하는 신경이 흥분됐을 텐데 암사자는 오히려 새끼 원숭이를 보호하는 모성애를 보인다. 나눠 먹자고 다가오는 다른 사자들이 새끼 원숭이 곁에 오지 못하게 막는다. 수업 중에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새끼 원숭이를 키워서 나중에 잡아먹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가축을 키우는 사자는 없으므로 다른 가설을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새끼 원숭이를 보는 순간 암사자의 욕구의 채널이 변해 모성애를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암사자의 뇌 속에서 새끼 원숭이가 일반화되어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게 되었단 것이다. 이렇게 욕구의 채널을 돌려 본능을 승화시키는 것을 동물도 할 수 있으니 인간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1개가 있는 접시와 2개가 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바로 먹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15분 뒤에 다시 돌아오면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당시 인내심을 발휘한 아이들은 15년 뒤 더 사회적, 학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이 실험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등 아직도 논란이 많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는 것은 실험의 결론이 아니다. 그 상황에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은 어떻게 참았을까 하는 점이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들은 욕구의 채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다른 곳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제자 중에 볼펜에 유독 집착하는 친구가 있었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내 볼펜이 없어져 있곤 했는데 그의 책상에 가면 온통 볼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시험을 잘 보면 어머니께서 볼펜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 그는 현재 유명 연구소에서 연구 책임자로 훌륭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 친구의 인생 목표가 볼펜 자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볼펜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높은 차원의 욕구로 승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 다른 예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박사와 MIT 연구원을 거쳐 카이스트 교수가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은 중학생일 때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당시 전교 1등 하던 반장만 좋아한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중학교 졸업 때 전교 1등으로 시상대에 올랐다고 한다. 해리 할로의 제자였던 메슬로의 욕구 5단계를 보면 낮은 차원의 욕구가 채워지면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향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메슬로는 생리적 욕구의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을 낮은 차원으로 보았고 스스로 하는 행동의 동기를 높은 차원으로 보았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시상하부에는 낮은 차원의 욕구들만 존재한다. 자아 실현 욕구와 같이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신경들은 따로 발견된 적이 없다. 높은 차원의 욕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우는 방법과 절차가 세련되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다. 동료들을 바라볼 때 뇌는 그를 동료로 보는가 아니면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가? 자녀를 볼 때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세상 속에서 대리 충족시킬 용병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뇌 속 채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보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채널은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욕망의 채널을 돌리기 위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현재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욕구로 대체해보려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가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를 더욱 존중하고 성실하게 도와서 함께 잘 되는 보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한 번 보상을 얻은 뇌는 욕망의 채널을 돌리는데 더욱 익숙해진다. 어떤 일에 몰입이 안 되거나 걱정이 생길 때, 혹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다면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 뇌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다. 지금 나의 채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면 보다 우리 생활을 다채롭게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을 키우는 훈련.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본능이다.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진시킬 수 있다.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다.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새로운지 질문을 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니? 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에게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 한국 부모들은 놀지 말고 공부해?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부모들은 무엇을 하면서 놀 거니? 라고 질문한다. 배움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함이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온고이지신이라 했다. 옛것을 제대로 알고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의 이 말은 신경과학자로서 나는 옛것, 즉 이미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따뜻하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신경회로가 작동하면 열이 나므로 실제로 따뜻해진다. 신경회로가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건 머릿속 저장된 정보들이 죽은 지식으로 사라지지 않고 생생히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새로운 것은 이미 있는 것들의 연결로부터 나온다. 새로운 생각은 늘 뇌 속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성은 본능이며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진할 수 있다. 창의성 훈련법 4가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깨달음에 관한 훈련은 오늘 발견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다. 산책을 하거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간판을 볼 때, 나무와 꽃을 볼 때, 음식을 기다릴 때,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발견한 내용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메모지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처음에는 몇 개 적는 것도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는다. 나는 하루 동안 150가지의 새로운 질문에 대해 기록한 적이 있다. 지식이 질문을 낳고 질문이 새로운 지식을 낳는 선순환이 일어난 때문이다. 누구나 무지의 자각 훈련을 하면 아이디어의 대폭발을 경험할 수 있다. 무지를 기록하다 보면 나 혼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르는 유레카적인 발견을 하는 행운도 경험할 수 있다. 2005년 사이언스 125주년 기념호 첫 장의 스페셜 이슈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가였다. 사이언스는 125주년을 자축하면서 야, 신난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이리도 많아. 하면서 즐거워하는 듯 했다. 사이언스는 125가지 질문에 대하여 순위를 매겼다. 그중 몇 가지만 보자면 다음과 같다. 1위,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2위, 의식의 생물학적 기제는 무엇인가? 3위, 어떻게 그렇게 적은 수의 유전자로 생명 현상이 유지될까? 6위,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까? 11위, 우주에는 우리뿐인가? 15위,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고 소급되는가? 16위, 협력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인류가 아직 모르는 것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렇듯 거대하고 어려운 공식이나 이론 같은 건 아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계의 대부분 것들의 원리를 인류는 잘 모르고 있다. 하루 동안 기록하며 적어나가는 질문들도 거대하고 어려운 무언가일 필요가 없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실 안다는 느낌만으로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질문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다가설 수 있다. 창의력을 증진하는 두 번째 훈련은 상상으로 서로 다른 아이디어나 사물들을 연결해 보는 것이다. 198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가 막 개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깜빡이는 커서에 명령어를 타이핑하여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편해했다. 스티브 잡스는 불편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인지했고 아이콘을 만들어 컴퓨터 언어와 연동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낸다.
정작 그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랐으나 친구와 협업하여 함께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다. 타이핑보다 클릭이 중요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며 컴퓨터를 개발한 IBM을 빠른 시일에 누르고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로 성장한 애플의 위력은 바로 한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난 작은 연결에서 시작되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연결을 본 것뿐이기 때문이다. 연결하라.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훈련법은 내가 아는 것들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끊어진 연결고리를 찾는 마인드맵 훈련이다. 2004년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 한 학부생에게 대략 500편 정도의 논문을 한 학기 동안 정리하여 연결 지도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주었다. 그 학생은 렙틴과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 키워드는 각각 다른 모든 키워드와 연결되는 허브를 이루는데 정작 렙틴과 뇌전증의 관계는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학생은 렙틴이 전증 발작의 중요한 해마신경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생체 물질인 렙틴이 전증 치료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연결만 해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질문과 대답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 훈련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창의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연결 지도를 통해 렙틴이 뇌전증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음을 발견한 그 학부생은 이후 학부 졸업 논문을 작성한 뒤 의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나도 렙틴과 진정증에 관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발견에 관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전문 학술지 중 하나인 임상 연구 저널에 보고된 한 논문에서 렙틴이 진정증 발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렙틴의 진정증 억제에 관한 특허와 관련 연구들이 발전했다. 한 달이면 검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천하지 못해 결국 논문과 특허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발견과 아이디어가 세상 속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창의성인지 검증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다. 한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한 경험이 생기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창의적인 것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된 것이다.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창의성 실천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